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일 11월 아주 깔끔한 달이에요. 월요일을 첫날로 시작하는 계산하기 쉬운 깔끔한 11월 둘째 날 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강하게 돌파했고 지지부진하던 러셀 2000도 무려 2.66%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육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 테슬라, 저의 주식은 아니에요. 자, 테슬라는 무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 7% 오르더니 이게 뭡니?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랬는데 8.5% 오르는 이게 무슨 일이고. 자, 유동훈 부부장님이 타겟팅하신 $1200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짝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루시드 리비안이 60조 정도를 IPO로 땡길라 그래요. 지금 평가를 받으면서 땡길라 그래.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이 현대차를 넘어서 현대 기아차 합산한 가격에 거의 육박하는 가격으로 IPO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왔어요. 세상의 문명 변화를 우리가 이미 맛보았죠. 어떻게 애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오면 투자할 거야 했는데 또 나왔어요. 테슬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비슷한 것 같아. 오케이, 여기도 투자하겠어. 이런데 언젠가 한 번은 부도수표가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죠. 모두가 예스 했을 때 아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주식시장이라는 거. 그게 그래서 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면서 옆에서 관전할 때는 되게 재밌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갖고 내가 폭풍을 당해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관전하는 걸로만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비안 잘하고 루시드 잘하긴 하지만 그 가격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되는 아침이고, 드디어 이 사명을 완전하게 바꾸어서 이제 등록도 바꾼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 메타 플랫폼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면서 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기술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D램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2% 상승했고요. 칩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꽤나 높은 상승세인 1.5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인 브라질 보베스파 브라질 보베스파도 오랜만에 2%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드릴 말씀이 꽤나 됩니다. 자, 증시각도기 TV 본격적으로 현재 상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주들까지 강세를 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심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겁 없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형주까지 강세라는 건 완전히 리스크 온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유가도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유가 고공행진이라니. 왜냐하면 연료탄 가격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90? 네, $90 깨지는 상황.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스 가격도 오늘 꽤나 많이 하락했어요. 가스 가격이 4%? 네,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5.22로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은 굉장히 안정된 상황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오펙의 간산 합의가 철저하게 지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열폭한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이 모두가 오펙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이 이렇게 단합을 잘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세계 금융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도 고려하시면서, 자, 드디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테이퍼링 한다면서, 그래서 금리 올릴 수도 있다면서, 시장의 컨센이 어떻게 된다? 금리가 내년에 한 번 아니고요. 두 번? 아니고요. 세 번? 오케이. 세 번? 미친 거 아니니? 세 번? 네.
시장의 컨센이 3번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그 채권 시장 관련된 시장의 컨센입니다. 야, 금리 이렇게 오른다는데 왜 리스크 온 불이 빵빵 켜져가지고 3대 지수, 4대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 또는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까? 왜 기술주들은 미친 듯이 천정부지로 뛸까? 주가가 이 도대체 말이 되냐고 테이퍼링이라면서 네, 그에 대한 해석을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식 의견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공식 의견입니다. 저의 사견이 들어간 내피셜 공식 의견, 각도기 공식 의견이지 다른 어디 뭐 회사나 이런 데 공식 의견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왜 도대체 FOMC 회의 앞두고 사상책을 찍을까요? 일단 테이퍼링이 9월 달에 선반영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폭풍이 9월 달에 선반영됐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하나는 뭐죠? 다음번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먼저 떨어진다. 금리 인상하면 오히려 그때의 경기 상황 보면서 이번처럼 반등할 수도 있다. 사상 최고치를 금리 인상 과정에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전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하나 얻습니다. 별표 꽝. 네, 기억해 주세요. 금리 인상 전에 오를 것이다. 우리가 테이퍼링 이전에 떨어질 것이다. 테이퍼링 이전에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 금리 인상 전에 시장이 한번 휘둘릴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자라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도 그렇잖아. 그건 알겠는데 선반영해갖고 먼저 빠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상 최고치는 뭐니? 이건 뭐니? 이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업 실적이 너무 좋죠. 3분기 기업 실적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은 잘 소화해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워요? 지금 중국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공급 사이드에서 막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왜 무서워? 아이고 이거 팔았는데 안 팔려. 가격 올려서 야 원가 20% 올랐어. 나 그래서 10%만 더 올라서 받을게 했는데 안 팔려. 그럼 뭐 되는 거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매출에 줄고 마진도 줄고 한계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인플레이션 플러스 불경기 이것들이 한 게 무서운 게 그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을 까보니 어떠냐? 아이고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었어. 주요 기업들이. 그리고 게다가 컨센 대비 80%의 기업들이 다 예상보다 매출이 좋아. 뿅. 무엇입니까?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공급 쪽 인플레이션을 소화해내고 있다. 즉 자기 가격에 전가시키고 그걸 잘 팔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치의 주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주식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면 이번 랠리는 정당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세게 해서 금리 인상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 마냥, 물론 내년에 할 거지만 눈앞에 닥친 것 마냥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듯 3월에 할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심어준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겠죠. 네, 시장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장별로 입장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장별로 입장이 다 달라. 어떤 입장이 다르냐? 채권 시장과 여타 국가들과 신흥국과 그 나라의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각각 입장 차이가 다 있다는 거.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일 우리 오건영 부부장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미국과 ECB를 제외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하는 행동은 뭐예요? 상당히 매파적인 태도로 바뀐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채권 시장이 진짜 압살의 날, 그리고 학살의 날, 대학살의 날이 펼쳐진 채권 금리 급등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한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기도 한데 한국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는 호주도 금리가 치솟아. 그리고 영국도 금리를 또 올린대. 분위기상 지금. 캐나다는 뭐 확실해. 금리를 올려. 뭐 이런 분위기가 막 곳곳에서 터지고 신흥국은 뭐 이미 금리를 여러 차례 올렸어. 더 올릴 것 같아. 뭐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중앙은행들이 대응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너무 커져가고 우리 다 몰락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 잡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신흥국들은 그다음에 여타 국가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취약하죠. 미국 연준만큼 중앙은행들이 힘이 세지 않으니까 사전에 조치 안 했다가 그 금리가 더 추가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추가로 올라가면 조지는 상황들이 나오니까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미국 연준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죠. 근데 ECB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는 얘기했어요. ECB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정훈 부부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받아볼 것이냐라고 얘기한 게 어제 핵심 포인트고, 이런 불안들을 한번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가 약간 깔려 있었습니다. 약간 깔려 있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채권 시장 쪽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내년에 2번 또는 무려 3번까지도 상승될 것이다. 인상될 것이다. 이건 상승이 아니고 인상이죠. 기준금리니까 인상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채권 시장 그 장기물 10년물은 지금 1.5%니까 그럼 또 얘는 왜 안정적이냐? 그래. 금리 올릴 것 같아. 단기적으로 금리 올릴 것 같거든. 내년 금리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될 건데? 박살이지. 박살나지. 그러면 장기 금리는 떨어져야지. 그래서 안 올라도 괜찮아. 경기 박살날 거니까 쟤네 금리 올린다니까? 경기 박살날 게 뻔히 보이는데 뭐. 이러는 게 미국 장기 채권의 또 입장입니다. 근데 그 신흥국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상으로 한 번 저런 식의 연준 그 9월 달부터 저렇게 태도가 확 바뀌었는데 금리 인상 안 한다고 22년에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번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쟤네보다 금리 인상 늦게 하면 야, 우리 다 조졌어. 빨리 올려. 라는 게 지금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인 거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도 호주와 여타 국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채권 시장이 금리가 폭등, 즉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대학살의 날이 지난주에 벌어졌던 그런 것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연준이 정말 그렇게 할까요? 난 그게 의문이거든. 연준이 정말 여타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할까? 상황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얘기를 해왔던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핵심적인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어제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의 오건영, 김경환으로 이어지는 대담은 진짜 주옥 같은 대담이었어. 기가 막혔어. 와,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그거 정리해 볼게요.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거죠. 공급 적체. 그리고 물류 적체. 그리고 그로 인한 원재료가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참 세상을 참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야 뭐 경제학 출신도 아니고 경제 이코노미스트 아니니까 모를 수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게 우리가 얼마나 빡빡한 공급 사슬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겠죠. 네. 와, 전 세계 공급망이 just in time이야, 그냥. 아니야, just on time이야. 모든 게 딱딱딱딱딱 맞아 돌아가고 있었는데 재고까지도 딱딱딱. 왜? 금융시장에 너 재고 얼마인데? 저거 맞나? 아이고 이거 안 좋네. 아이고 이거 까야 되겠다.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재고를 많이 갖고 가지 않아요. 많이 갖고 가지 않으니까 너무 딱딱딱딱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글로벌 공급이 다다다다다다 막힌 거지. 빠바바바바박 막힌 거예요. 풀리질 않는 거야. 이쯤이면 풀리겠지? 안 풀려. 와, 놀라운 일이죠. 벌써 한 9개월 막혔던 거예요. 동맥경화 9개월.
글로벌 공급 동맥경화 9개월이 발생했다. 라는 상황.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였으니까 더 오래 한 1년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게 그런 계속 동맥경화 상황으로 갈 것인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에서 재고가 어떻다? 지금? 중국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꺾이고 있다. 네, 분명히 꺾이고 있죠. 연료탄 가격 반토막 났죠. 지금 가스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서 여러 같은 공급 가격 상승은 언제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어?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WTO 체제 이후 전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이번에 아주 짧고 굵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WTO 체제 이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임금이 싼 중국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 대표 노동자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확 떨어뜨렸죠. 임금 안 올려줄 거야. 아이씨, 임금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 나 일 안 할 거야. 그래? 나 공장 중국으로 갈래. 갈까? 에? 정말? 간다고? 오케이. 받아들일게. 동결. 금리 동결. 임금 동결. 받을게. 오케이.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간단하게 단면을 잘라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WTO 체제, 중국이 WTO 체제 편입한 이후 전 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and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다? 글로벌, IT 혁신에 의한 공급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와 로봇에 의한 산업 생산성 혁신과 향상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글로벌 디플레 환경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 2008년도 그렇게 몇 배씩 8천억 달러 미국의 그 총통화를 4조 달러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집어삼킨 상황이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중국은 어떻다? 이게 핵심이죠. 중국은 재고가 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얘들이 이제 기법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공급 쪽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 연료탄 가격 반토막 났고 가스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그 비철금속 가격 막 꺾이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수준 기간,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되겠죠. 중국이 먼저 꺾이고 나서 3에서 6개월 있다가 반영이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글로벌리 반영하게 되면 연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유가가 그 변수가 되겠죠. 유가의 고공 엔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성성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장관이 나와서 투덜투덜한 거예요. 이게 다 오펙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도대체 이렇게 테이퍼링 하겠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인가 여부에 대한 흐름들을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미국 지표들 발표 나왔는데요.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10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60.8로 나왔습니다. 전달 61.1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전문가 예상치인 60.3보다는 높게 나왔고 17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IHS 마켓 10월 PMI 확정치는 58.4가 나왔고 전월에 60.7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59.3보다도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자, 스타트업 자동차 업체인 리비안이 IPO 할 계획이고 530억 달러 평가받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조가 넘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이 얼마나 빠르게 이런 것에 견줄 만한 전기차 생산 체제를 갖출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내연기관 차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평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건설 지출도 있었습니다. 9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연율 1조 5,736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8월 건설 지출이 1조 5,841억 달러였으니까요. 그때보다 살짝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시장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2,166조고요. 코스닥은 429조. 코스피 신용 대금은 13조, 코스닥은 11조, 그래서 합쳐서 24조고요. 고객 예탁금은 66조 7천억입니다. 선물이 390.90을 찍었고 코스피 200은 389.81로 1.09포인트 선물 시세가 앞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에 의한 현물 프로그램 매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선물 베이시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